수백억 자산가가 매달 단돈 2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 형님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 3분 중 1분이 가난 속에 살고 계세요. 평생 모아 강남에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막상 손에 떨어지는 현금은 한 달에 180만 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이에요. 제 주변에 63 된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평생 직장 다니면서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으로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손에 쥐셨거든요. 자산 명세서만 보면 어디 내놔도 부러운 부자예요. 그런데 지난달에 저랑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세 고지서 받고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15억 깔고 앉았는데 통장 잔고가 말라붙었다고요? 이게 그 형님만의 일이 아니에요. 자산 사달이 어디에 서 계시든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통계청 최신 자료로 그 민낯을 다 풀어드릴게요. 지어낸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확인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 깔고 앉은 그 자산이 매달 통장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꽂아주고 있나요? 댓글로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 답이 우리가 진짜 부자인지 껍데기 부자인지를 가르거든요. 자, 그럼 왜 15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지 그 이상한 셈법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자산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그려볼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5억 7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갚아야 할 빚 약 1억 가까이를 빼면 순자산이 약 4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다들 한 5억쯤은 가지고 사는구나 싶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전체 가구를 자산 순서대로 쭉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서 있는 가구로 보면요. 순자산이 약 2억 4천밖에 안 돼요. 평균은 4억 7천인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2억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숫자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에 있는 소수의 부자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려놨다는 거예요. 형님들 세대가 잘 아시는 말 있잖아요. 평균의 함정. 딱 그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의 살림은 평균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팍팍하다는 거죠. 이걸 제가 자산 8층 빌딩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맨 아래 1층부터 꼭대기 8층까지요. 이 사다리를 오르려고 우리가 평생 발버둥 쳤잖아요. 한 층씩 천천히 같이 올라가 볼게요. 맨 아래 1층은요. 모아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서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분들이에요.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은행에 갚을 돈이 더 많은 거죠. 빌딩 현관문조차 못 들어가고 비바람 맞고 서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2층은 순자산이 0원에서 1억 사이예요. 젊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면서 모았다는 그 첫 1억의 관문, 그걸 통과해야 겨우 발을 들이는 곳이고요. 3층은 1억에서 3억 사이예요. 전세 보증금의 적금 조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살림이에요. 그리고 4층, 순자산 3억에서 5억 사이.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평균 가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평균 4억 7천이 딱 이 4층 한가운데를 관통하거든요.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통장 잔고는 텅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서민의 표준 모습이 이 4층이에요.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요. 할부로 뽑은 중형차 한 대 굴리고 아이들 학원비 대면서 매달 카드값 돌려막기에 급급한 삶이죠. 이제 한 칸 더 올라가서 5층으로 가볼게요. 순자산 5억에서 7억 사이.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장 잔인한 착시가 바로 이 5층 언저리에서 시작되거든요. 잠깐 숨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5층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든 한 칸 위, 그러니까 6층으로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5층하고 6층 사이에 절대 안 깨지는 유리천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5집씩 줄을 세운다고 쳐봐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선 집들은 평균 자산이 한 5억 안팎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위, 맨 앞줄에 선 집들은요. 평균 자산이 단번에 10몇 억으로 껑충 뛰어버려요. 한 줄 앞으로 가는데 자산이 2~3배가 필요한 거예요. 계단인 줄 알고 발을 디뎠는데 알고 보니 절벽이었던 거죠. 형님들 한창 일하실 때 그 개발연대 시절에는 성실하게 모으면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갔잖아요. 적금 붓고 집 사고 평수 늘리고. 그런데 지금은 그 계단이 어느 순간 수직 절벽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5층에 갇힌 수많은 가구가 그 절벽 아래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 6층, 7층, 8층은요? 6층은 순자산 10억 안팎으로 상위 10%에 막 진입하는 첫 문턱이고요. 7층은 10억에서 수십억 사이, 그리고 꼭대기 8층은 순자산 수십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이 사는 펜트하우스예요. 이건 상위 10%의 그들만의 리그죠.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로
자산 양극화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게 바로 지금이에요. 100명이 모인 방에서 위쪽 10명이 피자의 절반을 먹어치우고 나머지 90명이 남은 반 조각 가지고 나눠 먹는 형국인 거죠. 그런데요, 이 화려해 보이는 8층 빌딩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어요. 겉은 웅장한데 속은 모래성이거든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국경제인협회가 작년 말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4.5%예요.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네 나라 중에서 단연 1위입니다. 우리는 전 재산의 6할이 넘는 돈을 시멘트하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일본에 사시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자기가 사는 집은 일반 자산이랑 따로 떼서 부동산 자산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데, 사는 집까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내 자산이라고 말하는 건 한국 정도뿐인 것 같다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자산은 어마어마한데 매달 쓸 생활비가 없어요. 왜요? 마트 가서 15억짜리 집 문서를 떼어다가 결제할 수는 없잖아요. 집은 깔고 앉아있는 거지 쪼개서 쓸 수가 없으니까요. 더 답답한 게요, 그렇게 부동산에 몰아넣고 남은 약간의 돈마저도 상당 부분이 이자 거의 안 붙는 예금이나 현금으로 그냥 잠들어 있어요. 물가는 해마다 오르는데 통장 속 돈은 일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산명세서에는 15억, 20억 찍혀 있는데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은 180만 원. 이런 껍데기 부자들이 강남 한복판에 수두룩한 거예요. 댓글에 어떤 분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더라고요. 진짜 껍데기 부자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럼 빚은요? 15억짜리 집이라도 그중에 5억이 대출이면 그건 절반은 은행 거예요. 매달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요. 자산 명세서에는 15억이 떡하니 찍히지만 그 숫자 뒤에는 은행에 묶인 끈이 달려있는 거죠. 명목상의 15억하고 실제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출 있으면 그거 본인 집 아니라고. 맞는 말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평생 숫자에 속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 자식들 또래인 30대 얘기 하나만 짧게 짚고 갈게요. 2025년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요, 모든 연령대의 자산이 다 늘었는데 오직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만 거꾸로 줄었어요. 집값은 우주로 날아가는데 청년들 자산은 뒷걸음질 친 거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산수 자체가 안 되는 시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한테 너는 왜 집도 못 사느냐, 그 말씀 조금만 아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래 얘기로 넘어와요. 이게 진짜 급한 거니까요. 수도권에 10억짜리 자가 아파트 가진 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아직 2억 남아있고요. 동네에서는 다들 번듯하게 산다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 친구 통장 흐름을 제가 한번 같이 들여다봤거든요. 외벌이 월급 500만 원이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대출 갚는데 150만 원이 쑥 빠지고요. 애 둘 학원비로 200만 원이 또 증발해요. 거기에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 유지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정확히 0원이에요. 어떤 달은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주말에 외식 한 번에 마음 편히 못해요. 매달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가면서 버티는 거죠. 집값은 올랐다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어요. 이 친구가 이 상태로 은퇴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월급이라도 들어오니까 버티는 거지, 월급이 끊기는 순간 10억짜리 집은 매달 세금만 잡아먹는 짐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한폭탄이에요.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월급쟁이들은 자식 키우고 먹고 살다 보면 통장에 돈 모으기가 참 힘들다고요. 맞아요. 한창 자식 키울 땐 모을 새가 없고 다 키워놓고 보니 어느새 은퇴가 코앞이고, 우리 세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대비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두 분 어르신 사연인데 이걸 들으시면 아, 자산 총액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첫 번째 분, 아까 그 15억짜리 강남 아파트 가진 63청님 기억나시죠? 빚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순 자산만 보면 16억. 빌딩 꼭대기에 사는 상위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분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180만 원이에요. 부부 두 분이 한 달 살려면 최소한 200만 원 남짓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매달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모아둔 예금을 야금야금 까먹고 계세요. 더 기가 막힌 건요, 15억짜리 집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으세요. 거기에 건강보험료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다셨어요.
한 달 180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니 대체 어디에 기준을 둔 거냐고. 맞아요. 누군가에게 180은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형님 입장에서 보면요. 16억을 깔고 앉아서 받는 돈치고는 너무 메마른 거예요. 자산의 크기하고 손에 쥐는 현금이 이렇게 따로 노는 거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늘 쪼들리는 거예요.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들은 다 나를 부자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집었다 놨다 한다고요. 그 말씀이 참 오래 남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이에요. 이분은 수도권 외곽에 한 5억짜리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세요. 자산 총액으로 보면 앞에 형님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이분은 은퇴하기 전에 미리 자산 구조를 바꿔두셨어요. 큰 집 고집 안 하시고 평수 줄여서 마련한 목돈을 매달 돈이 나오는 쪽으로 옮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달 400만 원 가까운 현금이 또박또박 들어와요. 두 분이 쓰고도 매달 돈이 남아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부부가 여행도 다니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산 16억인 분은 두부 한모 앞에서 망설이고 자산 5억인 분은 손주 용돈 주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180이면 그건 팍팍한 거고요. 통장에 5억밖에 없어도 매달 400이 들어오면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그 자산 총액이라는 성적표가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어르신들 가난이 이렇게 심해진 결정적인 이유가요. 바로 이 자산을 매달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통째로 무시해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건 정보를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시라는 권유가 아니에요. 모든 판단은 형님들 몫이고요. 그저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반론이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 반론을 제가 먼저 꺼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래도 한국은 부동산 불패 아니냐? 버티면 무조건 오르는데 무슨 소리냐? 깔고 앉은 집은 값이 떨어져도 내 눈앞에 실체라도 있지. 다른데 돈 넣었다가 다 날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 마음 제가 100번 이해해요. 형님들이 살아오신 세월이 그걸 증명해줬으니까요. 그 시절엔 은행 이자도 높았고 경제는 쑥쑥 컸고 집 사두면 자고 일어나면 값이 올라 있었잖아요.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었어요. 그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낸 결과가 지금 형님들이 쥐고 있는 그 자산이고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한 어르신이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멀리서 숲을 보면 20, 30년 후 80살 부실해진 몸뚱이. 그래도 집착을 못 버리는 집값. 다 부질없다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자산 숫자에 매달리는 동안 정작 매달 쓸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 그게 무슨 부자예요. 물론 반대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댓글에 40억짜리 아파트에 빚 없고 금융자산도 10억쯤 따로 있고 부부연금까지 넉넉하게 나오니 부동산 비중이 높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자산이 충분히 크고 거기에 현금 흐름까지 받쳐주면 부동산 비중이 높아도 괜찮아요. 결국 핵심은 부동산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생활비를 감당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부동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얘기는 부동산 욕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럼 위기가 닥쳤을 때 부동산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형님들 기억 속에 생생한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막연한 공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겪은 역사거든요. 1997년 그 겨울 기억하시죠? 외환위기 때요. 그때 집값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진짜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값을 아무리 내려도 거래가 안 되니까 집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자산은 멀쩡히 있는데 정작 손에 쥔 현금이 없어서 무너지는 집들이 주루이었어요. 형님들 그 시절 직장에서 동료들 짐 싸서 나가는 거 다 보셨잖아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고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가 손님 끊겨 텅 비고 그게 바로 현금으로 못 바꿔서 무너지는 함정이에요. 자산이 아무리 커도 위기 때 현금으로 못 바꾸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2년에 금리가 폭등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특히 2022년엔 영끌에서 집 산 젊은 사람들이 진짜 고생했죠. 한 달에 150만 원 내던 이자가 300만 원으로 2배 뛰어버렸으니까요. 자산은 그대로인데 현금 흐름이 박살난 거예요.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노후엔 현금 흐름을 타야지 영원히 살 것처럼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 그것도 빚이라면 더 위험하다고. 정확한 통찰이에요. 자, 여기서 또 다른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집 팔고 다른 데 넣으라는 거냐 하실 텐데요. 잠깐 순 고르고요. 제가 지금 집 팔고 어디 몰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식이든 뭐든 한 곳에 다 쏟아붓는 건 그것대로 위험해요. 댓글에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요즘 주식 오르니까 또 세금 사라고 부추기는데 또 개미들 무덤이 보인다고요. 집 팔아서 주식했다가 집도 주식도 다 날리고 초라해진 경우도 봤다고요. 이런 경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핵심은 어느 한 군데에 전부를 거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전부를 거는 것도 주식에 전부를 거는 것도 똑같이 위험해요. 균형이 핵심이에요. 세금 무서워서 예금만 쳐다보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쪽에 다 거는 것도 답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건 정보일 뿐이고 투자 권유나 조언이 아니에요. 어디에 돈을 넣을지는 온전히 형님들이 본인 사정에 맞춰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저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같이 들여다보는 후배일 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정보 하나를 차분하게 짚어드릴게요. 아까 15억짜리 집 깔고 앉아 현금이 없으신 그 형님 얘기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주택연금이에요. 이거 하나만큼은 천천히 들어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요.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살 이상이고 부부가 가진 집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원래 9억 이하였는데 2023년 10월부터 12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안 됐던 분들도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공시가격이라는 게요. 실제 시세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로 10몇억 하는 집이라도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조건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내 집은 무조건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실만 해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내 집을 담보로 맡기되 그 집에서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그 강남 사시는 형님이요. 만약 공시가격이 조건에 맞는다면 그 집에서 계속 사시면서 매달 일정한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집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삿짐 쌀 일도 없고 살던 동네에 떠날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사시면서 죽어있던 시멘트 덩어리에서 매달 현금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재산세 고지서만 날아오던 집이 이제는 매달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두부 한모 앞에서 망설이던 마음이 조금은 켜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게 모두에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식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으실 거고요. 한번 가입하면 중간에 푸는 게 간단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받는 금액이 가입하는 나이나 집값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 그런 것들 다 따져봐야 하는 거죠. 이것도 형님들이 본인 형편에 맞게 판단하실 일이에요. 다만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깔고 앉은 자산을 매달 쓰는 현금으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니까 한 번쯤 알아보실 가치는 있어요. 자, 그럼 오늘 길게 나눈 얘기를 딱 세 줄로 추려드릴게요. 첫째, 통장에 찍힌 순자산 10억, 20억이라는 총액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성적표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를 가르는 건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에요. 10억이 있어도 매달 180이 들어오면 팍팍하고 5억이어도 매달 400이 들어오면 여유로운 거예요. 둘째, 전 재산의 6할 넘게 집 한 채에 묶어두는 구조는 은퇴 후에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위험을 키워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비중 1위라는 게 자랑이 아니라 경고인 거예요. 셋째, 부동산이 죄가 아니라 균형이 핵심이에요. 한쪽에 전부를 거는 게 위험한 거고요. 매달 현금이 도는 쪽을 일부라도 갖춰두는 게 노후의 품격을 지켜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쭤본 질문, 깔고 앉은 그 자산이 매달 통장에 단돈 10만 원이라도 꽂아주고 있느냐? 그 답이 이제 보이시죠? 죽어있는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게 우리 남은 노후의 질을 결정해요. 오늘 솔직하게 한번 적어주세요. 매달 손에 쥐는 진짜 연금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리고 10년 뒤에 매달 얼마가 통장에 들어오면 마음이 놓이실 것 같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연이 다음 이야기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자산 부자, 현금 거지라는 말 형님들 인생에는 없는 단어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